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매우 불편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주 잘하고 있고 미국에 맞다고 했으며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의 대만 문제 난타전이 격화되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대만 근처에 배치하겠다며 고이즈미 방위상을 시찰시켰습니다. 그 후 총리인 아베 때에도 하지 않은 중국 앞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일본 야당 입헌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평화를 위협받는다 경고합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뒷배가 아소다로인 다카이치 총리의 임무가 있기 때문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을 해산한 뒤에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과반을 확보 후 국정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은 일본 국민들을 자극했으며 지지율을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 때는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시들해지자 중국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때리기를 진행한 일본은 지지율은 올라갔을지 모르나 한국에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당시 매년 500만 명이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99% 감소했는데 이는 일본 지방 관광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나마 곧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어차피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며 간신히 위기를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관광객이 뚝 끊기며 매년 20조 이상의 손해가 중국 관광객에 오지 않아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여전히 흘러넘치며 대만에서도 역대 최고 방문 중이다 라면서 오히려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 일본이 쾌적해졌다는 등 전혀 중국과 화해 모드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일본이 기세가 등등한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침공 시 일본의 자위권 행사 발언 이후 미 국무부에서는 일본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중국의 우위를 느끼는 듯했죠. 그런데 문제는 금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드러났고 트럼프 SNS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SNS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이고 언제든 통화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대만 관련해서 중대한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이며 반면 한국 관련해서는 일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놀라운 부분인데요.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SNS에 한마디도 언급 안 했다라면서 이는 동맹들의 불안을 키우고 영내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 직후 이뤄진 일이라서 더욱 의미심장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오히려 골칫덩이로 여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평화적인 해결 방안 가운데 노벨상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방중을 한 상황에서 중국 측에 대만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고 평화적으로 지내기를 권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미국의 국빈으로 초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역시 평화의 중재자가 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라도 중국의 대만 문제가 잦아들기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일본은 이 문제를 긁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이제 막 심각하던 미중 무역 전쟁 문제를 끝내고 수습하려는 미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 일본은 그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란 것이죠. 물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는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야심과도 관련이 깊으며 동맹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맥락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경주 에이펙 방한 시에 트럼프의 왕관과 훈장을 증정하고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반드시 트럼프가 그러한 자격이 충분해서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한 모습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외교 흐름도 무시하면서 미국의 의도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진정으로 중국 패권을 저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차기 참여연 선거를 위한 지지율만 신경 쓰며 막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과도한 움직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당연한 모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일본처럼 중국 신경을 긁어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이 미국의 근본 힘을 키워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일본 패싱까지 거론되는 듯한 상황이 나와 한국조차 놀랐다는 점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일본은 중국과 나를 세우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국과 핵잠과 조선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특히나 가장 놀라는 점은 백악관 내의 한국 핵 보유 문제가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한국의 핵 관련 문제를 반대해왔으며 그에 따라 미 정부는 일본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만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인해서 더 이상은 논란이 없으며 팩트시트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악관이 대놓고 한국에서 핵잠 포함 군함을 건조하겠고 해군 역량을 빨리 키우겠다고 한 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한다는 게 언뜻 보면 별 이야기가 아닌 듯 싶은데 이 점은 사실상 일본의 꿈과 같은 이야기나 다름없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함정이 일본에서 건조되면 아시아의 군사허브가 일본이 되며 일본은 자동 보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조선소 곳곳에서 미국 함정이 건조가 되며 아시아 해군 허브가 한국이 거점이 되고 다양한 미국 선박은 정비를 비롯해서 건조까지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결할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항모는 물론이며 만톤 이상급 버지니아 핵잠까지 한국을 제집 드나들듯 한다는 뜻이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오지 않는 미국 함정들이 이제 한국에 모인다는 점은 일본으로서 꿈을 빼앗긴 셈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과 조선업을 손을 잡되 그 무게가 한국으로 실린다는 점도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되고 인프라가 마련되는데 수십 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으나 미국의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대부분 90% 이상의 자원이 한국에서 보강된다는 강력한 지지 사안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할 것이 많아져 외화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도 했으며 원화가 약세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달러가 유입되지 않아 결국에는 한국의 기업들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 게 환율 문제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함정 정비와 건조가 확대되는 걸 의미하고 한국 내 달러 유입으로 대기업 미국 매출을 상쇄하게 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 도크는 풀가동 중입니다만 미국 내 함정 수리 건조는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와중 일본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패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북한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백악관에서 한국의 억지력을 키우겠다고 한 점입니다. 북한 외교에 있어서의 일본 패싱은 트럼프 일기 때 드러난 가장 크게 일본을 곤란하게 한 점이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중간 허브로 대한민국을 선택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의 행보를 보여 일본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억제하는데 한국 무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핵잠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 중심, 특히 북한 관련한 문제를 한국으로 설정한다는 뜻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때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북한 문제를 반대로 한국과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북한 다이렉트 폭격을 원할 정도로 미국을 부추기며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의 미 백악관에서는 북한 문제를 한국의 국방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억제력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브리지 콜비 같은 트럼프 국방정책 차관은 한국의 핵 보유가 북한의 핵 억지력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기에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게 맥락에 맞다고 여기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일본은 물론 주변국에서 보기에 너무나 파격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한국이 추가로 지불을 했길래 미국에서 저런 승인을 했나 의문을 던졌는데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 무기를 구매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물론 지금까지의 구매액보다는 몇 배는 높은 금액이긴 하나 어차피 첨단 무기는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며 게다가 대부분의 첨단 무기들은 미국에서 2030년까지 인도가 불가능하거나 승인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 FMS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겨우 250억 달러 무기를 팔아준다고 저 내용을 승인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핵잠을 비롯해서 북한 문제, 군사 허브 등 한국은 모든 것이 착착 해결되는 가운데 일본은 5,500억 달러나 미국에 퍼붓고 패싱당하는 맥락이 짜증나는 국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도 한국을 편애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준비되어 있는 국가이기에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지구상에 미국의 함정 건조와 보수를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국가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빨리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라며
타국에 기대어 빨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드문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이 갑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조선업이 독보적이라는 의미이며 일본은 억울해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팩트시트가 나올 때까지 많은 이들이 왜 이리 늦냐며 비판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줄다리기 협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이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협상이 길어진 이유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겐 일본과 최고 동맹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잠은 한국에 승인을 했다며 SNS를 했고 일본 외교는 정신이 나갈 지경인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항할 한국의 핵무장도 이제 추진하려고 발을 뗀 것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돈만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보다 관세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미국의 방위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그게 안 되자 한국의 방위비라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핵잠 건조 추진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철학으로 그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그의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하마터면 한국 전쟁이 날 뻔했는데 자신이 그걸 막았다며 업적이라 강조했던 것이죠. 실제 미국의 많은 군사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실리를 따져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무기 수입 4, 5위권 국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는 엄청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방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성향과 전체적 방향이 한국 자체 핵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핵 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 단독으로 일단 핵무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면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확실해진 셈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대한민국 핵잠 건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4일 데렐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에서 한국 핵잠 건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발언에 중국은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면서 관련 내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러다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금지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중대 발표는 중국을 다시 한번 크게 놀래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소식을 보도하며 중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과 중국 견제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을 요청했다 했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 뭔가 다른 것으로 발전할 것 같다. 이재명 중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핵이 없는 주변국을 향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정책은 무지하며 느리고 결국 자승자박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항상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사전에 잘라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 수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 핵무장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말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우선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은 한국 관련 폭탄 발언을 더하면서 중국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데요. 일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파악된 핵탄두 보유량이 500기가량인데 이는 작년 대비 90기가 늘어난 것이며, 이 속도라면 10년 내로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탄두 탑재 ICBM은 약 1200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실제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금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전쟁의 최우승자는 없다라면서 핵무기 선사용 불가를 제안했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자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는 건 최근 미국에서 한국 핵장 관련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을 놀라게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789년 미국 건국 초창기에 전쟁부는 나라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1947년 국방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즉 전쟁이 아니라 방어를 중심에 두겠다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담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78년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명분은 이겁니다. 국방부였을 때 우리는 늘 방어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쟁부였을 때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더 강한 이름,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도 불사는 공격적 군사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놀란 나라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의 이런 발표는 대중국 견제 국방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입니다. 트럼프가 전쟁부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것은 중국과의 군사 패권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공격적 군사 전략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연합훈련은 단순한 방어훈련을 넘어 언제든 적을 압도하는 공격 중심의 훈련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미군의 태세도 중국 견제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맥락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훈련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서해 구조물 등은 한미 간 해군을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급하게 한국에 추진하려는 세 가지 문제와 결국 이것이 왜 실패하는지 통합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현무 핵탄두 탑재 원천 금지 추진. 일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파악된 핵탄두 보유량이 500기가량인데 이는 작년 대비 90기가 늘어난 것이며, 이 속도라면 10년 내로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탄두 탑재 ICBM은 약 1200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실제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금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전쟁의 최우승자는 없다라면서 핵무기 선사용 불가를 제안했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자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는 건 최근 미국에서 한국 핵장 관련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을 놀라게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안 그래도 최근 태평양 패권을 주장하며 한국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일침을로 하는데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막혀있는 상황에 군함을 대거 확보한 한국이 나선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포위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대변인을 통해 수차례 한국에 으름장을 놨죠. 푸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합병된 지역을 수복하러 미 첨단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올 때 핵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00% 미국의 사전 파악이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준비하는 신용만 해도 미국은 공격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근해에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가장 거슬리는 행동을 즉각 선보인 모습인데요.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영구사 A형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G랑-3 탄도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핵잠은 그 어느 국가에도 내주지 않다가 중국의 이러한 대륙간 핵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는 결국 미국이 호주에 고농도 우라늄을 전달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에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악인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의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에서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 있는데 전 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재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 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에 좀 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에서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분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RA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퉁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 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훈련 금지. 우선 중국은 자신들의 화력을 과시하고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노선을 잡은 듯합니다. 늘 해오던 군사훈련이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만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는 물론 남태평양까지 이제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일대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러시아 주도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미국 연대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자원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까지 참여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쿼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경계할 목적으로 쿼드에 참여했으나 갑자기 중국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규모는 30만 명 이상 병력이 참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인도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인도가 미국의 등을 돌린 형국이니 당장 대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이번 러시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 아군이 많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서방사회의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것이라 해석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인도까지 참여했으니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중국은 최근 한국에 다양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만 못지않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또한 사드 배치 3불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사드 안 하기로 했다라며 외교적인 결례는 물론이고 안하 무인식의 제멋대로 중국 외교부 발표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까지 곁들이며 한국에 군사적인 위협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반도체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과 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지 않으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하며 군사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군사 압박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올 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을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을 놀릴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한한령을 유지 중이며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을 속국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CNN 등에서는 중국의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 베이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 러시아 무기들은 소위 뻥스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진 군 자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2위의 러시아 군대라면 이미 우크라전을 끝냈어야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도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포나 곡사포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매우 결정적인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가 전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한국 근처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한 미군까지 주둔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중국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전술과 병참, 무기의 활용 등이 미군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금주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이동 경로와 배치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은 이를 뒤늦게 눈치챘으며 황급하게 중국군의 위치를 숨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자전에서 패했다는 것을 이미 미국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중국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레이더나 탐지 능력이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대공 미사일인 S-300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은데 중국 대부분의 레이더 장비가 러시아로부터 왔기에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힘을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자칫 미국이 주둔하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군의 정보만 대거 누출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국방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한국의 기본 국방 백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앞으로 국방비 증강은 물론이고 더욱더 군수물자 생산과 고도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를 가정하며 현무 미사일과 함정, F-35 운용 등을 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확장을 하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하나 한국은 대만과 차원이 다르고 미군까지 주둔하기에 서해바다 훈련은 오히려 잘못 건드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나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할 기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 방산이 전세계 4위에 들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무기 수출액은 아직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CNN의 전문가들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한국 무기가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둘러싼 위치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해 몸부림친다며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미국 무기와 견주어 전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이제 군사 위협까지 가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나토와 원천 차단. 중국 정치국원에서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되며 외교 실력파로 인정받은 왕이 외교부장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특히 한국 등 주변국이 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나토 워싱턴 DC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이유 없이 비난을 했다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나토는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강대국이며 시종,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했다라며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974년이 마지막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와 실제적인 전쟁 경험이 없긴 합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관여하는데 중국은 뒷짐만 지고 불구경한 것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이며 중국 스스로 피해보는 게 싫어서 피한 것을 두고 자신들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바로 허락도 안 했는데 나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 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이 나토의 선봉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이들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은근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과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취지의 뜻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중국이 제대로 위기에 빠졌고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 서방에서는 중국이 화전양면과 같은 모습을 들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가 이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벨라루스에서 훈련한다 하며 이는 독수리 돌격 이글 어설트 2024 육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도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으로 양국 간 경험 공유는 물론이며 합동 훈련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양국이 이 시점에 이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합동 반테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며 중국군이 공군 Y-20 전략 수송기를 탑승했고 이에 벨라루스에 도착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SCO의 10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최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으로 주변의 폴란드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해당 훈련이 평화를 추구하는 훈련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인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양국 훈련 시점이 나토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으며 훈련 지역인 브레스트시가 우크라이나를 최전방에서 지원해온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만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면서 한국 등에게 강한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뒤로는 폴란드를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즉시 나토의 중심인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훈련을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완전한 무기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구식의 장비를 대량 생산해온 러시아 방위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 소프트웨어 및 구성 요소를 제공해왔고 미국은 이를 나토 회원국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한 중국의 산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완전히 중국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번 나토 회의에서 중국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그런 기술을 결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이 정보를 가로챘고 미국 정보력은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대적하기 위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으며 자칫 국가의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 경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고 결국 2~3년간에 걸쳐 중국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중국 보고 만약 우크라 관련 훈련이나 러시아 지원을 하면 경제 제재를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면서 당장 훈련을 멈추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해를 추구한다는 등 실리를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며 결국 중국의 속내는 패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조금 지나서 곧바로 다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하더니 이를 통해서 다시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중심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2차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IMF가 경고하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부도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항상 으름장으로 일관하는 중국의 내로남불이 결국 국가 경제 파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핵잠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 즉 문서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의 산케이 등 극우 성향의 매체에서는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협상이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합의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상 거짓이라며 아직도 한미 간의 팩트시트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성향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핵잠은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니나 핵잠 수출 관련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굳이 관세 협상이 잘 되었는데 여기에 핵잠까지 붙여줘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지연된 이유도 러트닉 장관이 끝까지 3,500억 달러 현금을 고집해서 그렇다는 것이었고 가장 강경한 백악관 인사로 꼽히는 그가 핵잠까지 한국에 줄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핵잠이 미국에서 건조됨을 팩트시트에 명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분석은 곧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는데요. 금일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한국 핵잠은 한미 정상이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이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양국이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며 핵잠의 경우에는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이뤄지며 핵 연료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이를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미 정상 간 한국 건조로 얘기가 끝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막상 한국의 핵잠이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 협상 결과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국에 대한 핵잠 기술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때 사실상 오케이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국방 외교 참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한국의 어떠한 핵기술도 용인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랜 참모들은 한국에 핵기술 주는 것은 물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핵을 가지면 미국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며 항상 미국에 로비를 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영원히 핵을 보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 국가인 영국과 호주도 까다롭게 겨우 핵잠만 건네받는 것을 갑자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만 준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반대는 과거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에 한국을 가입시키려 했을 때 영연방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번 발표에 영국과 호주조차 매우 껄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트럼프가 핵잠을 한국에 승인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결정을 무조건 독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코드가 맞는 내각을 구성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2기 내각을 자신의 의견, 특히 미국의 이익 우선이라는 대외 전략에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핵잠 가능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며 가장 가까운 백악관 내 반대파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기존 관습에 젖은 정치에 능숙한 대통령과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참모들이 먼저 발언하게 한 다음에 반대가 거세면 해당 의견을 접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한국 핵잠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면 참모들은 온갖 의견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예민한 기술인데 주면 안 된다는 의견과 영연방 같은 최우선 동맹들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종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애초에 한반도 핵잠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한반도 핵잠이 있으면 미국 핵잠과 같이 운용해서 미국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기 참모들도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과 일치하며 한국이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고 보는 맥락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국방부 중심이나 민주당 측,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핵잠 기술 이전은 반대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걱정은 트럼프 차기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또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정부 외교가 빛을 발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외교의 반전카드, 이재명 대통령 회담 중 돌발 행동. 소식통에 따르면 핵잠수함 이슈의 성공적인 돌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을 때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너무 서투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대놓고 견제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죠. 보통 외교회담에서는 이런 내용은 비공개 회담 때 발언이 됩니다. 중국을 저격하는 건 한국도 큰 부담인데요.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신호였으며 의도된 공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해낸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며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트럼프는 이를 이용해 내가 한반도 평화와 억제를 위해 핵잠을 승인했다고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홍보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트럼프의 이 SNS 선언은 백악관 내부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대 의견이 강력한 데다가 일본의 로비 세력이 한국 단독 핵잠 용인에 대한 반대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다카이치로 총리가 바뀌고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에이펙에서 가지며 양국이 협력하자고 웃으며 얘기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에이펙 경축을 위해 블랙 이글스가 독도상공에서 비행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는 벌써부터 강경한 우경화 작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 로비에서는 아베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국 핵잠을 공공연하게 승인하게 한 장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핵잠 승인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협상인데 한국은 미국과 10년 할부 2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핵잠수함 개발 및 완성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받기 시작하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쉽게 유야무야 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슈를 한데 묶어 동맹국조차 돌리기 힘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죠. 실제 트럼프 1기 때 마련해놓은 관세 장치는 바이든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이라도 지속하는데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매우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죠.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도 돈은 받으면서도 핵잠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인데 바로 그 10년 내에 1호 잠수함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미 투자해야 한다면 차기 정권까지 염두에 투트랙으로 한국 핵잠을 묶어버린 한국의 치밀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회담 때 한국에 보여준 미국 환대는 미국의 여론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과 왕관을 준 것이 이게 미국 보수 세력에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마가를 지지하는 폭스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왕관을 트럼프가 국정연설에 쓰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가 세력은 이 왕관이 트럼프의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며 미국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왕관이 미국에서 조롱을 당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절반에는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탑승하기 전 5분마다 훈장과 왕관을 챙기더니 급기야 에어포스 1 전용기에 훈장과 왕관을 실었습니다. 보통 외교 횡령으로 포장해서 보내는데 이처럼 바로 전용기에 싣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를 애지중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이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는 단순한 평가를 내렸지만 한국 방문 이후 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구미를 맞춰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SNS로 발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경계할 때 한국에서는 그를 기쁘게 한 결과 핵잠을 얻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사실 한국 핵잠 오히려 좋아한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라며 한국 핵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췄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대가 그리 거세지 않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예상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때에도 한국 핵잠은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는 사드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들어와 자신의 영토를 스캔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드를 들여오기 전부터 수십 차례 반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들여오자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는 등 자신을 스캔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국 핵잠에 대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만 언급했을 뿐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큰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도 한국의 자주국방이 싫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주국방 완성 시에 미군이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군 주둔을 가장 질색하는데 한국의 핵잠이 도입되는 등 자주국방 강화 시 미군 철수를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핵이 묻어나는 걸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멀어지는 한국이 괜찮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안을 파악하고 대놓고 한미 정상회담 시에 중국 경계를 위해 핵잠을 도입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며 예상대로 중국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멘트뿐이며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에 훨씬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핵잠이 들어와 봤자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외교적 포인트를 짚어나가면서 한국 정부는 줄타기 외교를 진행하며 국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 트럼프 때 계속 꼬이는 것의 최고 경계. 일본은 대놓고 질색하는 반응인데 트럼프 정권 때 한국 정책이 계속 꼬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정책을 폈지만 거의 재미를 못 봤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한반도 정책에서 일본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기 때 한국 에이펙에서는 일본은 2박 3일 일정으로 알박기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에 묶어두며 초를 치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1박 2일 한국 에이펙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으며 한국의 핵잠까지 승인해버리고 떠났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1기 트라우마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경계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팔이 굽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고 경계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벌써 눈밖에 나고 있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LNG를 구매하지 말라고 했고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해달라고 했으나 다카이시 총리는 자국 에너지 안보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수년간 독일 보고 러시아 LNG를 포기하라고 오랜 기간 설득했으나 독일은 결국 거부했는데 이러한 맥락은 추후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러시아 송유관으로 인해 우크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 안 들어서 유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한 포인트인 만큼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결국 다카이치의 일본이 러시아 LNG 수입 고집을 부리면서 트럼프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스텝이 꼬이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잘 되는 모양새로 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은 한국의 해군력의 핵잠수함 도입으로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이는 동북아 해상 안보 질서 재편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상 강국이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 심화와 잠재적 위협 증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한국만 받았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구성하고 이름을 저편에 J를 붙여 J-오커스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영연방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가 결성되었을 때 제안한 것입니다만 미국은 이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유럽연합, 파이브아이즈, 오커스 등의 가입을 줄기차게 원했으나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파이브아이즈급 이상으로 대우하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금주 한국은 미국 동맹 중 가장 모범적이라면서 최근의 파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영국과 호주에도 공유하지 않은 핵잠 관련한 각종 승인과 기술 허가를 미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준 이유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크게 놀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3년여가 남았으며 앞으로 트럼프를 통해 한국이 반드시 큰일을 내고야 만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최고의 동맹이라고 치켜 세웠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돈만 뜯긴 상황이며 다카이시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전혀 의제로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호주에게도 주지하는 기술을 한국과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 일본 포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 뉴스가 나자 반응이 매우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온라인에서는 한국 핵잠이 미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것이 트럼프 SNS를 통해 전해졌는데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 전례 없이 강력했으며 이제 디젤을 넘어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이 원잠, 핵잠을 개발하려는 진짜 목적은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IAEA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며 반대 의사를 비췄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핵보유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국 육상 기지를 파괴해도 원잠, 핵잠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억지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동해, 서해, 대한해협 등 제한된 해역에만 있는데 뭐하러 핵잠을 만드나. 다만 일본에서도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계기로 일본도 트럼프와 교섭하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원잠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결국에는 핵무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 일각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게 아니었냐는 패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현재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 대비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림이 그럴듯하며 한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핵기술까지 공유받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라늄 농축은 비단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단계의 필수적이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한미 간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해주려는 움직임이 진행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한미 정상에서 깜짝 제안된 사안이 아니고 실제 핵 관련 기술이 한미 간에 공유됨을 드러내준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제2오커스 가입은커녕 자국 안보가 더욱 위태해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강대국 대우를 하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에 관해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우려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다름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실행한 것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일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7개 공장은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본다면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조선업을 칭찬한다며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일본 방송에서 미국은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 유일하게 혈맹 칭호를 쓰고 있다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동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거슬려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와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혈맹 한국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한국 혈맹 발언을 듣고 일본이 충격받은 이유. 한미일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현 전직의 대통령들 입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러한 얘기가 미국 측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미국 대사를 지냈던 일본인으로부터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도 이제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충격받은 한미일 동맹의 의미는 무엇이며 다른 주머니를 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일 동맹은 최우선이라면서 상호 간의 가장 강력한 관계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아베를 비롯해 일본 총리들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 항상 맞추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오랫동안 공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왔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힘을 대놓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동맹이라기보다는 힘을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합방에서부터 일본은 미국을 이용해 바스라 테프트 조약을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시작한 일본의 이러한 습성은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잘 알다시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미국과 합을 맞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항상 만들어 왔는데 한국이 성장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최고 국가라는 이유를 들면서 G7 가입을 비롯해 각종 연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전된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국제기구의 장이 되려 하자 이를 강력 저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기문 유엔 총장 투표 시 유일하게 찬성 아닌 기권표를 던지는 것은 일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때 보좌관이던 볼턴은 유엔 총장 투표 때 한국에 끝까지 찬성을 안 한 섬나라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미국에 보장받으며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기축통화라는 일본의 엔화를 버티게 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절대 한국이 일본 경제를 역전하거나 그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사고 자체가 사실상 매우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과연 일본을 최우선 동맹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일본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국군이 쇠하였으나 아소나로 부총리가 말한 대로 하늘의 도움이 있었던 가운데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뒤 한국은 근 10수년간을 국토가 피폐하여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불과 10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화려하게 개막하고 부활을 알렸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를 과시하는 장면 중에는 신칸센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없는 국면에 일본은 한국전에서 나온 돈으로 고속철까지 깐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한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글로벌 기업 탑10에 8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일본을 그대로 놔두질 않고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거쳐 환율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때 급상승한 일본의 엔화 가치로 인해 일본 사회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며 경제에 암흑기를 맞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플라자 합의만을 기억하나 미국이 일본을 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였던 반도체 회사를 단번에 날려버린 일을 했던 것인데요. 이 역시 80년대에 전세계 탑10 반도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특허를 공개해서 이것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작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위협하면서 전세계를 아우르며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보고 삼성 등이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면서 도둑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였고 미국이 냉전 시대에 구소련과 경쟁하며 민주진영 국가 중 일본을 키워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일본을 키워주다 보니 이것이 되려 미국 반도체 회사를 퇴출시키는 면을 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때문에 자리를 잃었으며 일본의 반도체 특허를 준 미 RCA는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난 레이건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반도체 덤핑, 특허 제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의 돈 가치를 대폭 올려버리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한국은 삼성을 통해 일본이 퇴출된 D램 시장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했지만 한국은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은 미국의 한국만큼의 관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기야마 신스케 전 미국 대사는 한국과 미국 동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뜸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을 경험한 결과 그 대통령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대통령은 색깔은 달랐지만 항상 우리는 모두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했고 자신이 미국에서 느끼기엔 한국과 미국 동맹의 성질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스케 전 미 일본 대사는 한국은 확실히 미국과 혈맹이지만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과 영연방은 한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이나 일본은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으며 일본과 동맹 맺은 이유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국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우린 진주만을 못 잇는다 라고 했으며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을 공격해 무고한 미국 군인들의 유명을 달리하게 한 국가인 것입니다. 또한 핵무장도 한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확대되어 가나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은 잠잠한 편이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불안한 안보를 방위비 등을 늘려가며 지키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가자 한 일본 누리꾼은 싫은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방파제 이상 이하로도 여기지 않고 필요 없으면 버릴 것이라며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일본은 자기들이 과거에 큰일을 저질러 놓고 억울해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미국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뛰어넘는 최고의 동맹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피로 맺은 동맹은 일본이 아무리 돈으로 로비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미관계에 따라오는데 한계가 있음이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뒤통수를 친 국가이며 한국 전쟁 때 뒤에서 조용히 이득만 챙겨간 국가로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을 넘어서지 못해 분하다는 태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